안녕하세요. 저는 투자는 포럼 세션 1 넷제로를 향한 물관리의 새로운 과제라는 세션을 주관을 맡은 강원대학교 홍윤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이 5회 여러 가지 세션을 좀 준비하면서 탄소 중립과 물관리라는 키워드들이 좀 많이 논의가 되기 시작된 거를 좀 확인을 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춘천 물포럼에서도 국제 물포럼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런 세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세 분의 발제자분들을 모셨는데 이제 첫 번째가 물 순환에서 어떤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중에 댐과 저수지의 측면에서의 발제, 그리고 세 번째는 습지 쪽 연구를 하시는 연구팀이신데 이제 하천관이 LBS를 좀 기반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발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3분의 발제가 준비되어 있어서 저희 각 발제자분들은 20분 정도씩 발표해 주시면 되고요. 공부에 들어 관리한 후에 토론으로 전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정하천연구본부의 강성규 연구위원님께서 물순환 과정의 탄소 배출량 예측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강성규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물순환 과정의 탄소 배출량 예측과 전망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안내를 몇 가지 드리면요. 여기에서의 물순환은 잘 안 보였어요? 네, 여기에서의 물순환은 사람에 의한 수의 취수와 이용 그리고 배출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황 자료는 직전 연도까지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한 상황은 아니고요. 주로 2022년도까지 자료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물순환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가정이나 주관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료는 2022년도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연구사업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내부 사업의 결과를 주로 바탕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에 의한 물순환 과정을 나타내는 표고요. 오늘 주로 말씀드릴 사항은 물의 취수에서 처리와 이송 과정, 그리고 사용하고 난 이후에 처리해서 다시 배출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 되고, 사실은 물 사용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이, 그에 따라서 또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부분이 엔드유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담고 있습니다.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인데요. 우측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현황을 분석하고 예측, 2035년도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결과인데 그 부분이 약간 잘려 있긴 합니다. 이분들은 물 수요량에 대해서 저수요, 중간 수요, 고수요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 수요량에 따라서 탄소를,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그에 따라서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을 했고, 왼쪽 상단에 보시는 수치들은 중간 수요에 따른 탄소 배출량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 수요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1인당 물 사용량이 미래에도 똑같이 유지될 거다라는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추정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1,800만 톤 정도 연간 탄소를 배출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2035년도가 되면 약 1,400만 톤 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약 1,300만 톤 정도의 탄소를 물순환 과정에서 배출한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그림은 물 사용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제일 물을 많이 쓰는가에 대한 사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용가라고 표현하는 엔드유저 단계에서 약 90%에 가까운 에너지를 소모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물 공급과 이송 처리 분야에서는 한 12% 정도를
배출하는 거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영국 환경청은 500만 톤 정도의 탄소를 물순환 과정에서 물 산업에서 배출한다고 예측을 했고, 넷째로 2030 루트맵을 작성을 하면서 왼쪽 하단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인데 2019년에 이게 45%까지 줄어서 240만 톤까지 탄소 배출량이 줄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2030년도에는 물순환 부분에서는 완벽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고, 주요 건축 방안은 역시 물을 적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은 영국의 그 환경농업국에서 예측한 탄소 배출량 부분인데, 랜드유저 단계를 제외하고 다 합산을 해보면 약 45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의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수치라도 50만 톤 이상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배출량을 예측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목표가 뭐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우측에 있는 표에서 제일 좌측에 있는 컬럼 하늘색으로 보이는 프랑스인데요. 그다음에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집계를 한다거나 혹은 적극적인 목표를 제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라마다 다 천차만별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왼쪽 컬럼을 보시면 많이 비어있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제일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2라고 시작하는 탄소 배출량에 나오는 이게 유럽 전체에서 물순환 과정에서 2억 톤 정도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억 톤이라는 수치는 약간 추상적인데 우리나라에서 1년 총 배출하는 양이 약 7억 톤 정도 되니까 그 수치하고 비교를 해서 봐주시면 약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에너지와 탄소 배출에 관한 국가별 특징을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 관련 에너지가 1차 에너지 소비의 약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물 부문의 전 세계 전기 사용량의 약 15%를 중국에서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물순환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사항인데, 우측 상단에 있는 타임라인을 보시면 2021년도에 탄중위가 출범을 했고요. 녹색통장 기본법이 그때 만들어졌고, 또 2030년에 대한 감축 목표가 202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2035년도에 대한 감축 목표가 올해 11월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왼쪽에 있는 어떤 정책들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은 일부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만, 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측에서 감축 목표가 만들어졌고, 또 우리는 물 분야니까 환경부의 정책을 살펴볼 때 한 3가지 정도의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또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는 부분, 또 제도와 우산업을 육성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5년도에 보니까 이 위에 3가지 정책 중에 주로 수행되고 있는 것들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수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 수립되는데 여기에 탄소에 관련된 사항은 왼쪽 하단에 보시면 3대 핵심 정책 중에 3가지 목지 정도가 있었고요. 우측 하단의 주요 연구개발 분야를 보시면 이건 어디까지나 수자원을 하는 제 입장에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 분야는 다행스럽게도 계속 그 분야에서 해왔던 일들이 에너지를 저감하고 고효율 어떤 기자재나 공정을 쓰고 탄소 배출과 연계가 되는 그런 분야를 전통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반면에 우리 수자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물량이 정해지고 나면 수자원 측면에서는 별로 개입할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개발 분야도 탄소와 관련된 부분을 독자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합니다. 기후변화나 재해에 대한 측면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 현재 시행되는 R&D, 또 내년 상반기에 아마도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 R&D 부분에서도 물순환 분야의 탄소 배출에 대한 연구가 별도의 항목으로 나오지는 않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물 분야에 대한 탄소 배출 관련된 연구를 기획하기 위한 TF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하지는 못했고 그 분야가 다른 부분에 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들어간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에 대한 예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예측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사용량을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예측할 때는 스코프 2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접 배출에 대한 방법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각 사업장 단위에서 우리는 얼만큼의 물을 생산하고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조사를 하고 또 이렇게 정보를 분석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방법론은 똑같지만 우리 표준 산업 분류 코드에서 봤을 때 물과 관련된 코드, 예를 들면 수도업이라든가 화폐수 처리업이라든가 분유 처리업, 이렇게 그 업종별로 한국전력에서 판매한 전력량을 가지고 탄소량으로 이렇게 환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전력량을 가지고 환산하는 방법은 국가 전체 혹은 큰 무역 단위 혹은 큰 번역 단위로 분석을 할 때 빠지는 부분 없이 다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사업장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은 일부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소별로 어떤 항목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에는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판매량 분석 자료는 국가물관리위원 2022년 자료에 더 자세히 나와 있고 여기서는 따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수도 통계, 하수도 통계 등을 보고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한 거고, 취수시설, 정수시설, 또 가압장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한 물량, 생산한 물량, 처리한 물량, 그리고 사용한 에너지량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자료들이 아직까지 우리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처리 능력을 가지는데도 매우 튀는 저런 자료들이 사실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걸러내고 좀 봐야 되는 게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집계를 해보니까 단위별로는 약 물 분야에 한 10만 톤 단위로 나오고 다 합산을 해보면 100만 톤 단위로 예측이 되고 있었습니다. 수원에 따라서 또 취수장의 측면에서는 수원에 따라서 또 구분이 가능할 것 같고, 정수 처리 과정에서는 또 처리 공법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또 너무 다양한 관계들을 맺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에 띄는 관계를 저희 노출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이 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수도 사업자별로 탄소 배출량이 많다고 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거,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걸 이제 다루는 물량이나 상대하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고요. 그 물공급 분야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보면 약 150만 톤 정도, 7억 톤 대비 0.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수처리도 마찬가지인데 약 180만 톤 정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그래서 물 공급과 하수처리 시설을 통한 배출을 합쳐보면 약 330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 개통 공급 체계 중에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공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류를 했고, 펌프를 이용하거나 지하수를 약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물을 쓰는 그 단계들을 저희들이 뽑아내서 농업용수 전체 이용량 중에 어떤 종류의 물 공급 시설을 가지고 물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탄소 배출량을 예측을 해본 결과가 예측 하단에 있는 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수용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먼저 우측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물과 관련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을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를 사용하면서 쓰는 에너지가 가정 내에서 탄소 배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약 15%,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한 14% 정도 전력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수를 이용한 난방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해낼 방법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정 내에서 최종 수용가 측면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고, 우측의 도표 밑에 보시면은 가정부문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이건 2010년도에 된 건데, 가정용 에너지 소비량의 약 23% 정도가 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연구를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최근의 연구는 저는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고, 이걸 해서 이 비율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추정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연간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추정을 하고, 거기에 아까 그 비율을 곱하면 약 2.86만 톤 정도 쓰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그 앞서 계산했던 무순환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과 합산하면 3,200만 톤 정도를 무순환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영국 같은 경우도 이 최종 수용가를 빼고 나면 0.8%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걸 감안하면 5.5%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략 다 80% 후반대에서 90% 정도 초반대에 탄소를 가정 내에서 최종 수용가에서 배출하는 걸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87% 정도를 배출을 하고 있었고요. 네, 이거는 그 학국별로 또 시설별로 저희들이 노동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탄소 배출량을 추정을 해본 거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감천유역에 저희들이 적용을 해본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분석 단위가 어떤 것이든 요소 시설이 어떤 것이든 하천이든 유역이든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할 수 있고, 또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2022년도에 대해서 시범 적용을 해보면 감천 인근의 김천시 에너지 사용량이 약 한 4.3% 정도를 무순환 과정에서 쓰고 배출하고 있었다는 결과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전망에는 상당히 많은 가정이 들어있습니다. 우선은 2030년도에 예측된 물 수요량을 부족 없이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분석을 해본 거고, 여기에는 유수율에 대한 가정, 그리고 물순환 개통에 대한 가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고지국대로 이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약 3,300만 톤 정도를 예측을 했었는데 2030년이 되면 아까 약 330만 톤 정도에서 570만 ton 정도로 증가한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수요량이 기존의 약 60억 톤 정도에서 90억 톤까지 증가한 예측 결과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사실 바람직한 측면이라면 줄어들어야 될 게 맞지만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해보면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사실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매우 많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감천에 대해서 분석했던 그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현황에 대한 더 정밀한 예측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는 아마 금강하고 낙동강에 대해서, 내년에는 한강과 평진강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수치를 도출을 해서 저들에 대한 무순환 탄소 지도를 구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저희들이 처음에 이 건설 내부에서 이 연구를 기획을 하고
하려고 했던 것들은 오늘 소개는 안 드렸지만 토막물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토막물 관리 개념이 만약에 현재는 수량과 수질, 수생태계 쪽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향후에 확장이 된다고 하면 어떤 항목이 들어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러면 탄소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 툴을 우리는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내부적인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연구를 진행을 했던 거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오른쪽에 있는 표가 우리나라 탄소 배출에 대한 인벤토리입니다. 어떤 항목에서 얼만큼을 배출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개발을 할 건 아니고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개발이 돼 있는데,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물에 관련된 부분은 제일 밑에 하단에 하프수처리 부분, 그다음에 토지 이용과 토지 이용 변화에 대한 일부 흡수와 배출에 관한 사항들이 일부 들어있고,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약 5% 정도가 물 분야에서 배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 어딘가에 이렇게 나누어져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거를 우리나라만 따로 물 분야를 빼내서 이벤트를 구축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배출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또 항목에 따라서 어떻게 배출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건데, 그 회색으로 표현을 한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미 제가 봤을 적에는 진행을 하고 있는 정책이나 연구에 대한 사항일 거고, 검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더 추가로 향후에 진행됐으면 하겠다라는 희망사항을 담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 정세훈 교수님께서 댐 저수지 탄소 발자국 평가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충북대학교 정세훈 교수입니다. 순서율 포럼에는 매년 오는 건 아니고 가끔 오는데, 오늘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댐 저수지 탄소 발자국 평가인데요. 탄소 발자국이라면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제품 하나를 생산해서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탄소를 어느 정도 배출하는지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500ml짜리 페트병 하나가 생산돼서 폐기되는 과정에 한 100g 정도의 CO2가 배출된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탄소 배출, 탄소 발자국이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수력 발전이나 연구 공급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댐이 보통 한 100년 정도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내용연수를. 그래서 댐이 건설되기 전에 하청 환경에서 댐을 건설하고 나면은 토지 이용도 바뀌고 또 탄소 배출 경로도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댐은 과연 탄소를 흡수하느냐 또는 배출하느냐, 이런 논란이 학계에서는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결론은 이제 배출원으로 지금 학계에서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럼 어느 정도 배출하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런 중심으로 발표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탄소 순환과 배출 기작에 대해서 선행 연구들이라든지 저희 실험실에서 했던 연구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주요 내용은 2021년에 K-워터의 연구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K-워터 저수지 9개에 대해서 탄소 발자국 평가를 한 게 있는데, 그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의 댐과 수력 발전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면적 제곱에 대해서 보면은 1600만 개라는 엄청난 댐이 건설돼서 용수공고, 수력발전 등에 활용되고 있고, 어쨌든 수력발전은 청정에너지로 유지이 되고 있죠. 그러면 청정에너지면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어떤 청정에너지든 재생에너지도 다 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럼 그것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배출하느냐, 이게 퀘스천이겠죠. 이 자료는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2024년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 생산에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것은 14%입니다.
재생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35%입니다. 이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제가 처음 이 연구를 할 때 2021년에는 그게 60%였어요. 재생에너지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것이 60%였는데, 근데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 상당히 많이 급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만큼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수력에너지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런 댐 저수지가 과연 탄소를 배출하느냐 흡수하느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2016년에 데미르라는 학자가 이렇게 전 지구적인 메타 분석을 통해서 인위적인 배출을 하는 배출원이다. 어느 정도냐? 0.8 기가톤 정도. 이 정도면 전 지구 인위적인 배출량이 약 한 2% 정도 배출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호수 중에서도 빈영양호보다는 무영양호에서 더 많이 배출하는데 그 원인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메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갔는데 탄소가 배출되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건 거품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거품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메탄이에요. 메탄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용존산토로 있지만 수심이 한 3m 이하 되면 점점이 작기 때문에 기포 형태를 유지하고 북반구에 있는 저수지들에 가면 겨울에 이렇게 얼음이 하얗게 올라오다가 얼은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불을 붙이면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댐을 짓고 나면 하천에서 저수지로 바뀌면서 탄소를 배출하게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토지 이용의 변화입니다. 댐 건설 전에는 하천 상태에 있고 댐을 만들고 나면은 하천에 저수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예를 들면은 산림지가 담수화되어 버리죠. 토지형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담수 초기에는 많은 식생이라든지 토양의 유기물들이 분해를 하면서 부영양도 급격하게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CO2가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IPCC에서는 16댐에 대해서는 초기에 10년, 20년 동안 CO2 배출되는 걸 별도로 산정하고 10년, 20년 더 오래된 댐에 대해서는 그거는 생략하고 메탄 배출만 산정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댐을 짓고 나면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현기성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배출 경로에서도 메탄의 앞에 말씀드린 기포를 통해서 배출될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나 메탄이 확산을 통해서 배출될 수도 있고 수력 발전을 하게 되면 탈기 현상으로서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탈기를 통해서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댐의 탄소 배출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느냐? 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NDIR이라는 센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수면에 포집기를 설치를 해서 영분 상태에서 확산돼서 나오는 것을 실험을 할 수도 있고 기포 상태로 나오는 것은 이 펀넬이라는 걸 사용해서 할 수 있고 또 수물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에디 코베이런스 타워 같은 것을 써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험들이 이제 1994년 사이언스지의 콜이라는 사람이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논문은 보시면은 대기 중에 CO2의 부분하고 호수 내의 CO2를 1835개의 호수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샘플에서 과학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과학화되어 있다는 것은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호수에서 대기적으로 CO2가 확산돼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수심 방향으로도 이 CO2의 부분학을 측정을 했는데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CO2 농도가 더 높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2007년에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쪽 연구진들이 호수의 CO2 그린하우스 가스를 연구하길래 좀 흥미가 있어서 귀국해서 다른 연구를 하다가 연구재단에 연구를 신청했습니다. 저수지하고 하천에 탄소 배출을 좀 연구를 해보자 해서 연구비를 좀 받아서 센서를 하나 샀습니다. PCO2 센서인데요. 이건 아까 NDIR 센서인데 사실은 그때 비용이 연구비가 별로 없어서 메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각 하천, 낙동강이나 건강 여러 고 노업령 저수지 또 대청호, 서만구 이렇게 다니면서 실험을 좀 해보니까 대부분 다 지금 우리 대기 중에 CO2의 부분하고는 한 380 정도 내외거든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한 280 정도 됐던 게 그 정도 증가됐습니다.
물 속의 CO2 부분압이 400보다도 더 높다. 그러면 이제 과학화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부분이 다 과학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대청호에 대해서 좀 더 특별히 집중 실험을 했는데, 이 빨간색이 PCO2의 부분압의 수직 분포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수온이 상승이 강하게 일어나는 여름에는 이 바닥에 PCO2가 거의 6,000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온 상승이 약화돼서 물이 완전히 수직 혼합이 일어나는 시기,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혼합이 일어나면은 심층에 빌드업되어 있던 이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사이다 뚜껑을 땄을 때 기포가 올라오는 것처럼 대기 중으로 대량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보면은 여름에는 이제 조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강압성을 통해서 CO2를 많이 흡수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가을 겨울이 되면은 상당히 많은 양이 배출이 되는 것을 계절적인 특성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대청호에서 이제 구축한 시골 다볼트 모델로 한번 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부영양화나 이런 데 모델을 쓰지 카본의 시스템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어쨌든 수온이 상승이 강화되면서 바닥에 CO2가 이렇게 많이 빌드업 되면서 수온이 이제 지금 상승이 깨지는 거죠. 완전 원활이 되면서 여기 있는 것들이 일시에 대기 중으로 다 이렇게 날아가는 현상이 모델에서 재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수자원공사의 2021년 연구비를 받아서 교감위원 과제를 통해서 한 연구 결과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한 퀘스천은 댐을 건설하고 나서 전과 후에 그린하우스 가스 대화량, CO2와 메탄 측면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잖아요. 수력발전이. 그럼 수력발전을 하는데 다운택댐도 1kWh를 생산하는데 탄소 도출은 어느 정도 하는지, 그래서 다른 재생에너지하고 발효발전 이런 것들이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는 거,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제감을 할 수 있느냐, 그것들이 정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IPCC에서는 이 댐 저수지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침서를 2006년과 2019년에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키 카테고리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탄소 배출 인벤토리를 할 때 상위 95%까지는 좀 더 개선된 방법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티어 2나 3 수준으로 쓰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카테고리는 티어 1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댐 저수지는 티어 1에 해당되거든요. 그 배출량이 키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출 개수가 아니고 외국에서 만든 지침에 따른 배출 개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에는 이제 아까 부영양화 호수에서 훨씬 더 많은 배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지를 고려하는 방법이 제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네스코하고 IHA에서 유해 자료라든지 저수지 자료를 사용하면은 티어 3 수준으로 댐 저수지의 탄소 배출을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했고, 그것은 이제 GRS2라는 모델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2006년의 IPCC 가이드라인, 수지를 고려한 2019년의 IPCC 가이드라인으로 평가하고, 티어 3 수준에 해당되는 GRS2라는 기법을 써서 수자공사 댐들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GRS2는 유네스코가 IH에서 개발한 거고요. 온라인 상태에서 제공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배출 경로를 고려할 수 있고, 저수지를 100년 정도의 라이프타임을 보고, 한 해 한 해가 아니고 100년을 해석해서 평균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많이 배출되겠죠.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드는 걸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모델은 통계 모델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캐나다, 유럽, 브라질, 중국 등에서 많은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일러스틱 넷 리그레션 말을 만드는데, 그 말을 이용해서 이 네 가지 패스웨이에 대해서 추정을 합니다. 제가 아까 푸프린트, 발자국 평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넷 푸프린트는 다른 건 아니고요. 댐 건설 이후에 배출량하고 댐 건설 전에 배출량을 산정을 해서 이렇게 빼면은 네트가 되고, 거기에 또 고려를 하나 더 하는 게 뭐냐면은, 댐을 건설했다는 이외에도 우리가 댐 유역에서 사람들의 토지 이용이라든지 또는 오염 부하라든지 기인의 부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배출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UAS를 해가지고 인간 활동에 의한 별도의 댐하고 상관없는 그걸 별도로 분리해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땐 건설 과정에 자재를 이동하고 하는 과정에 배출된 것도 포함해서 이렇게 산정해서 넷 그린하우스 풋프린트를 산정하게 됩니다. 자료는 많이 들어갑니다. 뭐 저수지에는 저수지가 어디 위치하고 있느냐, 그리고 언제 건설됐느냐, 이런 것하고 위협 데이터에도 인구라든지 인보아량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저수지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건설 과정의 데이터도 들어가고요. 그 데이터가 부족하면 그걸 세엔진을 써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7개 댐을 했는데요. 한강은 소양, 충주, 낙동강, 안동, 이마, 합천, 금강의 개천, 용담까지. 근데 사실 7개라고 했는데, 16댐 2개를 더 요청을 받아서, 고현산댐하고 영주댐, 16댐도 2개를 합쳐서 9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 7개 댐은 수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댐 저수지의 면적의 60%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선 2006년의 IPCC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것은 기존 댐이고 파란색으로 친 거는 신규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 IPCC 가이드라인 티어 1은 전 세계 공통의 그 기후대에 따라서 우리 온대 기후대의 배출 계수를 같은 걸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댐별 배출량은 그 배출 계수 곱하기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보면 다 똑같이 써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신규댐은 요거는 이제 기존 댐에 대해서 메탄만 평가하는 거고, 신규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초기에 1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별도로 산정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배출량이 산정되어 있어서 플러스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9개 댐을 다 합치면은 연간 한 7만 6천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되겠습니다. 2019년은 이제 이 부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프로플레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우리 불안경 정보 시스템에서 입력을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보시면 그 대천댐 같이 좀 부영향 상태가 좀 큰 경우도 있고, 우리 소양강댐처럼 작은 경우도 있고, 특히 신규댐 같은 경우는 초기에 프로플레이가 상당히 치솟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수지를 고려한 2019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니까 앞에보다도 다 대부분 증가됐죠. 안동은 조금 감소됐지만 이런 영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신규댐 같은 경우는 초기에 너무 이제 프로그램 운동이 없다 보니까 너무 큰 숫자가 나왔어요. 이거는 근데 이런 특성한 상황에 따라 그런 거지 앞으로 100년간 그렇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00년간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 GRS 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 2배 정도 나왔습니다. 수지를 보려다 보니까. 그래서 수가온실가스 인원 조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2006년입니다. 2006년 가이드라인으로 보면은 7만 6천이고 2019년 가이드라인은 한 2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7억 2천만 톤이라고 보면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2% 미만입니다. 그렇지만 수자공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돗물을 생산하는 과정이라든지 전기 사용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배출하는 게 한 73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는 10% 내지는 11%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은 수공에서도 아마 반갑지 않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가 나간다라는 거고, 앞에 말씀드린 이제 이런 수력 발전 1kWh를 생산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 배출하는지를 전 세계의 데이터랑 비교합니다. 이거 좀 까맣게 정리되어 있는 거는 전 세계의 우리랑 같은 기후대, 온대 기후대에 속해 있는 저수지들이 평가한 결과고, 여기 심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 댐 저수지들입니다. 근데 X축은 배출 강도예요. 1kW당 어느 정도 배출하는지, Y축은 전력 밀도라는 겁니다. 전력 밀도라는 것은 저수지 전체 면적을 여기 수력 발전의 그 시설 용량을 전력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전력을 어느 정도 생산하냐가 Y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게 파워 덴시티가 크면 클수록 1kWh당 배출하는 양이 적은 거죠. 이게 작아지면 엄청 커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상당히 적은 양을 배출하는 수력발전댐들은 풍력이나 태양광보다도 적게 배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다목적 댐들은 수력발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수 공급도 하고 홍수 조절도 하기 때문에 수면적인 넓은 파워 덴시티가 작아지는 거죠. 이 파워 덴시티가 대부분 4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밑으로 와서 배출량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태양광이나 풍력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일부 댐들, 11댐들은 상당히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발자국 평가인데요. 아까 GRE 스토리라는 걸로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댐 건설 전과 건설 후를 별도로 나눴습니다. 댐 건설을 전은 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흡수를 했다. 댐 건설 전에는 흡수원으로 작용했다. 대부분 이제 산림지가 많이 토지 이용이 있었기 때문에 흡수원으로 작용했다라는 거고 CO2를 메탄 배출량은 거의 없어요. 아침에 흘러가는데 메탄 별로 배출이 되는 게 없습니다. 댐 건설 이후에는 어떤 댐은 예를 들면 소양강댐 같은 경우는 CO2를 더 많이 배출하고 대청댐 같은 경우는 메탄을 더 배출하고 이렇게 해서 댐 건설 이후에 배출량 이걸 두 개 빼면은 결국은 마이너스니까 더해지겠죠. 소양강댐 같은 경우는 한 310, 대청댐 같은 경우는 510 이렇게 나오고 이거 전체 다 하면은 한 12만 몇천 톤 정도 합계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006년보다는 많고 2019년보다는 좀 작은 가이드라인보다 작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건 대청댐 하나 예인데요. 모든 댐들을 이렇게 다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출되는지 여기 까맣게 되어 있는 이 히스토그램은 다 전 세계에서 했던 그 사례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고 예를 들면 대청댐 같은 경우는 메탄으로 153, CO2로 109 그러니까 메탄이 더 많이 배출된다는 걸 알 수 있고 CO2를 확산을 통해서 나가는 거 CO2 메탄을 확산 또는 버블링, 디게이션을 통해 나가는 거를 이렇게 다른 나라랑 또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댐 이외의 위협에서 토지 이용이라든지 또는 오염 보안 때문에 발생되는 걸 UAS라고 평가를 하는데, 소양강댐 같은 경우는 전체의 한 15.2%, 그리고 영주댐 같은 경우는 거의 37%가 댐 때문이 아니고 다른 요인들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댐 건설 과정은 똥사지나 실시 설계를 참조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는데 6.2% 정도 이렇게 배출하면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제감할 거냐는 부분인데,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영양호에서 메탄 배출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결국은 저수지의 수질 관리가 탄소 배출 중인데 제일 핵심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에서 우리가 영양염류라든지 이런 부영양 물질들이 들어오는 걸 저감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서 저수지가 현기화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에 산소가 고갈되는 현상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수원이 사라지면서 이게 네트로 보면은 배출이 더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볼륨 카본 측면에서 흡수원을 더 많이 조성해야 된다. 이게 주요 결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기존 다목적댐의 탄소 배출은 태양광 수준으로 탄소 배출 강도고, 그렇지만 신규댐은 화석연료 수준으로 배출되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지금 초창기에 그렇습니다. 100년으로 하니까 아까 GRS를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지나갔는데 상당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100년으로 보면은 이 정도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밀도가 낮을수록 부영향일수록 배출 강도가 큰데, 우리 수력댐은 탄소리 관련 수력댐 같은 경우는 전력 밀도가 다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풍력 정도 수준으로 배출한다고 볼 수 있고, 다목적댐은 전력 밀도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배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거는 크지 않다. 그렇지만 K-워터에서는 묻지 못할 정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 흡수원 조성이라든지 또는 흡수원 손실이라든지 인류의 인재 활동, 토지 이용, 기업, 수준은 이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앞으로 관리도 여기에 맞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주요 근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논문에 지금 최근에 게재가 됐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GRE 툴 말고도 전주기 평가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넷제로를 위한 환천관리 전략 자연기반해법이라는 주제로 인하대학교 스마트시티 공학 전공의 이준형 연구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학교 스마트시티 공학 전공에서 학생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이준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넷제로를 위한 환천관리 전략으로서 NBS 자연기반 해법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관련해서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수행했던 연구 내용을 수행했던 그리고 수행하고 있는 이제 연구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이제 알려드리고, 고차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환천관리에 있어서 이제 자연기반법을 적용하기 위해 이제 필요한 부분,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측면을 조금은 이제 가볍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시는 장은 이제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 2024년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이건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경제, 환경, 사회, 기술, 지정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혹은 이제 단기적인 미래, 장기적인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이제 글로벌 리스크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제 주요 항목들도 이제 뽑아보는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주요 항목들을 뽑아보고 정리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4년에 자료를 갖고 왔는데, 24년도에 보면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위기 중에서 이제 가장 주요한 이제 위험 요소로서 이제 기상이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제 기상이변을 꼽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꼽힌 것으로서도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자체가 다른 항목들이 예를 들면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 자원이 부족해지고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고급에 문제가 생기고 그걸로 인한 이제 국가 간은 어떤 집단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이런 다른 항목들에까지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으로서 이제 주요한 위험 요인이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단기적인 미래, 여기서 이제 2년, 향후 2년 안에 진행할 글로벌 위기로 이제 했는데요. 이번에 뭐 이쯤 쓰지. 10년 내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이거를 직면할 정면에다 놓고 사항을 땡 이거는 보더라도 땡겨야 되는 거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항목들이 예, 이제 예. 상위권에 상당히 많이 비디오 촬 선정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 아니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항목들, 특히나 이제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 이 항목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기관에서, 많은 관련 기관이나 기구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IPCC와 UNFCCC, 이 두 개 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IPCC 같은 경우는, 진짜 없는 경우는, IPCC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한 기간마다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정리하는 이제 종합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 보고서인 이제 AR6, 제2차 종합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표의 기후변화로 인해 지표의 온도 변화가 산업화 이전 대비 현재는 이제 1.0도 정도 상승했고, 이러한 상황이 이제 미래까지 이어진다면 40년에는 1.5도가 상승하고 2100년에는 이제 3.9도로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도 파리 협정을 통해서 결정된 이제 목표인 25년도까지 평균 기온을 1.5도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보고서를 지키기 위해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로 필요한 것으로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2019년 대비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43% 감축을 해야 되고, 이제 35년까지는 이제 60%를 감축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자연적인 탄소 기능이 약화됐다, 이러한 것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 약화된 것이 계속 지속된다고 했을 때 향후 한 10년 안에 직면할 수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혹은 탄소 흡수나 탄소 저장을 증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고서도 있지만 이제 EMDAT라고 이제 재난에 대한 이제 피해과 발생 유형 이런 것을 이제 정리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EMDAT를 통해서 보더라도 과거 대비 이제 비교적 최근에는 이제 재난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재난 피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영향이 지금 명확히 있고, 그걸로 인해서 그 온도가 상승할 죄송합니다. 명확히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먼 미래를 봤을 때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이러한 분석 결과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상황을 이해할 때, 하천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의 하천 관리를 위한 이제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 기존의 방식은 이제, 그 설계 기준에 의한 이제 하천 관리를 주로 취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국지적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이산화탄소 등이 발생하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방법이 이제 설계 빈도에 의한 이제 재방 설계, 설계 빈도에 의한 홍수 관리 시설 설계 이런 방식이 이제 우선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기존 방식이라는 것은 과거 발생했던 통계를 가지고 이제 설계 홍수량을 설정하고 그걸로 인해 하도의 홍수 장면을 설계하고 나아가서 이제 댐건설과 대강 축조 등에도 이 기준이 되는 설계 빈도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과거에 발생했던 그 통계 자료 자체가 극한 사상이 많아지고 빈도도 늘어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설계 빈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한계점이 명확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과 하도 정비에 의한 기존 홍수 방어 방법은 발생 빈도가 그 과거 거에 비해서 이제 중간 정도 규모 혹은 그보다 작은 규모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빈도는 물론 작지만 대규모 홍수 이런 대응에는 좀 부족한 것으로 이제 판단 중입니다. 보이시는 그림이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의 알펜하르 지역인데, 이 지역은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홍수 방어 대안을 좀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홍수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인데, 지난 21년에 대홍수가 한번 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빈도가 그때 당시 지금 기억하고 있는 400년 빈도 이상의 대형 이제 강우가 내리다 보니까 홍수 관리를 기존 방법에 의해서 잘 하고 있던 지역임에도 이렇게 굉장히 큰 영역이 침수가 되는 일어났습니다. 이걸로부터 이제 기존 방법의 이제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기후변화 환경 속에서는 기존 방법의 한계가 명확히 나타났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개념도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홍수가 증가하고 홍수 빈도나 홍수 강도가 증가하고, 그걸로 인해서 제방을 자꾸 이제 높이거나 제방을 확장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하천이 갖고 있는 공간에 있어서 좀 인위적인 변화를 더 늘리는 방법이고, 그로 인해서 탄소 배출은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변하고 있고, 탄소 배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기후변화를 더 가속시키는 이런 악순환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빈도 자체가 변하지 않고 같은 200년 빈도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빈도를 결정하는 방법이 과거 자료에 기반하기 때문에, 과거 자료라는 것에 극한 세상이 자꾸 쌓이고 하다 보면 같은 200년 빈도여도 결국에는 더 높은 대박, 더 넓은 범위의 대박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계속 고수하기에는 경제적인 혹은 환경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이제 AR 보고서를 보면은 2028년에 나온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2010년 대비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의 CO2를 감축하고 50년까지는 CO2를 배출하는 양과 흡수하는 양이 상쇄돼서 순 발생량이 제로가 되는 넷제로 개념을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이나 EU, 일본 등에서도 탄소 중립, 비공허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다양한 이제 그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고, 특히 기업 측면에서는 RE100을 통해서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필수 사항으로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인권 활동에서 그 탄소를 저감하는 실천 사항으로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뭐 동일하게 그 기후변화 해결 종합 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현재는 이제 그 국가 온실가스 감축 NDC라고 이제 약자를 많이 부르는데 NDC를 통해서 2030년까지 18년에 배출했던 배출량을 최대치로 보고 2030년까지 그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 정책들을 살펴봤을 때 살펴보고 이제 그래서 하천 관리에 좀 대입해 봤을 때 하천 관리 방식이 현재의 방식이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 자연기반 해법을 하천 관리에 도입하는 시도를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자연기반 해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기반 해법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IUCN과 월드뱅크를 중심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기반 해법은 생태공학적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고, 생태공학의 개념은 환경 시스템을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한 지배입자로서 자연적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기반 해법은 사인프라 시설 구축 시 자연의 메커니즘과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생태계의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을 원활히 조정하는 기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자연기반 해법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고, 그 2000년대 후반에 제시되기 이전부터 자연기반 해법과 유사한 개념들은 많이 존재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연기반 해법과 유사한 개념들로 대표적으로 이제 생태기술, 그리고 자연적 조성 기술, 그린입니다. 자연형 개발, 자연형 하천 기술, 자연을 기반한 경관 특징들이 있는데, 이러한 개념들이 사실 가지고 있고 목표로 하는 기능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MBS의 범위를 조금 정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하천 관리에 있어서 대안으로서 MBS를 적용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기존 그레이 시설물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시설물 중심의 홍수방어 방식은 홍수량을 홍수관리 시설물이 설치되는 그 지점에 적극적인 홍수 위험 저감 계획을 강의해도 그 시설물이 설치됨으로써 홍수량이 하루 후에 집중되는 이러한 단점이 있고, 또한 하천 환경 자체에 이제 인위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적인 부작용, 환경적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해당 시설물을 운영하다가 이제 파괴가 되거나 복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청락적인 금액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효과가 또 저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이제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서 MBS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그림을 보시면 위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기존 방식, 하천을 직방화하고 하천에 근접해서 제방을 쌓아 올림으로써 하천과 주거지 간의 거리를 좁히고 주거지의 홍수 위험 저감을 취하는 이러한 방식인데,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자연기반 해법을 적용한 개념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프로 제시한 것을 보시면
기존의 제방을 축소한 방식보다는 하류구에서 홍수 피크치나 홍수 피크치 발생 시간 이런 것을 늦추는 방법으로서 MBS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는 이제 공주대학교가 인하대학교에서 수행했던 연구의 결과를 보고하는데요. 이거보다 이제 뒤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의 이제 하천의 유형을 시추안전 및 보리온 그리고 환경 기능 개선, 생태 건강성 확보, 물 문화 확보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정의를 했고 그거를 위한 기능들을 각각 정의했습니다. 또한 이제 MBS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요소 기술들을 총 13개를 정의해서 각 이제 하천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요소 기술을 이렇게 매칭하는 개념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50도인데요. 넘어서 그쪽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연기반 해법이 이제 기존의 하천 관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사실 국내외에서도 이제 공감을 하고 이를 위한 이를 MBS 하천 관리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반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EU에서는 MBS에 대한 이제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고, 로드맵과 동시에 MBS를 실제 MBS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프로젝트도 대규모 금액을 투자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정책 및 기술 개발 요소의 발전 단계에 따른 그 로드맵 작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MBS 기술에 대한 하천관리 분야의 MBS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사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소 기술의 개발이나 적용하는 방법론이 존재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반영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요소 기술과 현장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한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행하는 연구의 내용이고요. MBS라는 기술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념적이지만 이제 MBS 기술 중에 하나인 이제 제방을 수채하는 제방 후퇴 기술을 통해서 후퇴한 공간을 다시 하천에 돌려주는 것을 통해서 홍수터를 조성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상지는 이제 환강 구간이었고 환강 구간의 이제 하류구가 이제 낙동강 합류자인데 그리고 환강 구간에 걸쳐서 홍수 취약지구 8개소를 선정하고 MBS 기술을 적용했을 때 합류점에서 어느 정도의 수위가 저감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해본 결과 이건 좀 개념적으로 평가하긴 했지만 평가해본 결과 이제 5cm 정도로 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홍수 저감이라는 기능 하나만 조금 평가를 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수행 중인 환경부 R&D 과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자연성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자연기반 해법을 이용해서 하천의 홍수 위험을 저감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이제 주요 기술만 소개를 하기 전에 일단 MBS라는 것을 하천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MBS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지점, 적지를 판정하는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홍수 완충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MBS 기술이 적용된 공간을 정해있고 그 홍수 완충 공간의 입지를 선정하는 방법론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입지를 선정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설계 요소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홍수 위험 저감이라는 요소와 하천 수질 개선이라는 요소와 생태계 보호라고 해서 요소를 정의했는데 MBS를 적용한 하천 홍수 완충 공간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홍수 위험 저감이라는 기능이 주요하게 작용을 하지만 그 외에 비용수기나 이제 비용수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홍수 위험 저감으로서의 기능보다는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이러한 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하였고 이제 그거를 위한 이제 설계 요소를 선정해서 적지를 판정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사실 그 국외 사례를 통해서 이제 하천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국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요거를 위해 이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자율성 기반 기술, MBS 기술을 유형을 분리하였습니다. 유형을 분리한 결과가 이제 보이시는 화면이고, 그 유형을 분리했고 대상 지역이 결정됐을 때 어떤 기술이 적합한지 의사결정을 판단하는 도구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이러한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평가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하였고, 실제 지금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밑에 오른쪽 밑에 보이시는 그림을 보시면 섬진강 하류 균권역에 대해서 표준 지역별로 홍수 위험 평가를 우선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홍수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그 표준 지역 안에 MBS를 적용하기에 어느 지역이 적합한지를 이제 적지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하였고, 분석된 적지에 분석결과 선정된 적지에 대해서는 MBS 기술을 적용해서 MBS 기술을 적용해서 그 효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효과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느냐면 일단은 빈도를 좀 다양하게 홍수 시나리오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 이제 MBS 적용 전에 침수 면적, MBS 적용 전에 해당 빈도에 강우가 그 지역에 홍수가 그 지역에 발생했을 때 발생했을 때의 침수 면적, 그리고 MBS 적용 후의 침수 면적, 이거 두 개를 비교하여 빈도별로 이 저감률, 침수 면적이 얼마나 저감하는지를 이제 함수화하여 이제 개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이제 정량적으로 결과가 노출된 단계가 아니어서 지금 개념도만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홍수 맞춤 간에 방금 설명드린 건 이제 홍수 위험 저감을 전국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은 이제 홍수 맞춤 간에 아까 말씀드린 두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생태성과 또 탄소 흡수를 저감하는 것을 정량화하는 방법을 개발 중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 과제를 통해서 그 버드나무 그 홍수 안전 공간에 최고 적합한 식재로서 버드나무를 선정하였고, 버드나무 식재 실험을 통해서 버드나무가 그 단위 면적당 식재에서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이제 탄소 양을 이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완충 공간의 면적에 적용을 하여 최종적으로 완충 공간이 조성됐을 때 조성됐고 그 공간에 이제 버드나무를 식재했을 때 탄소 흡수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지, 탄소 흡수가 어느 정도의 양으로 발생할지를 정량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적용한 적용지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토양탄소 흡수량을 이제 정리한 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크게 장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실제하자마자의 즉각적인 측면, 그리고 약 30년이 지났을 때의 장기적인 측면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있고, 보이시는 표와 같이 이제 정량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진행 중인 과제의 일부여서 넘어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술적인 측면도, 그러니까 하천 관리에 MBS 기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여 지금 R&D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고,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사실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이 돼야 적용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이제 법과 제도에서 그 탄소흡수원이라는 이름 혹은 자연기반 해법이라는 이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을 좀 정리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제 투자원법, 지금 투자원법이라는 이 투자원법에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좀 더 직접적으로는 이제 하천공사 설계 실무 요령에서는 자연기반 해법이라는 용어로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서
탄소중립과 홍수위험 공감, 생물자연성, 생태 서비스 증진 방안으로서 자연기관 해법을 소개하고 있고 적용하는 것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직은 개선되지 않았지만 이제 하천법을 통해서도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제시를 드렸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의 하천정비 방안이 갖고 있는 하천관리 방안이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이수와 치수 중점으로 정비 목적으로만 설정이 되어 있고 구조물 위주로 하천정비가 진행되다 보니까 생태적인 혹은 환경적인 유로한 효과는 미비하고 또한 홍수 저감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 시설이 적용된 그 지역의 즉각적인 대응은 가능하지만 하류구에 홍수가 집중된 이러한 부작용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천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다양한 서로 다른 이제 하천 정비 기법이 적용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멀리서 보자면 이제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고려할 때도 지속 가능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연기반 해법을 통해서 하천 관리를 한다면 그 홍수기에는 홍수 저감을 하는 효과, 그래서 비홍수기에는 다른 생태적인 효과, 치수적인 효과, 생태적인 효과, 환경적인 효과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판단이 되고 이것을 고려할 때 기존의 평가하는 방법, 기존에 이제 홍수 저감이라든지 특정 목적에 맞춰서 평가하는 방법 외에 좀 통합적으로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것도 여기까지 해서. 네, 바로 이어서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오늘 5분의 토론자를 모셨고요. 한 7분 정도씩 토론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토론자분들에게 연락을 드릴 때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키워드들이 이제 김영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산업소 관련된 좀 물관리 측면, 포인트 소스라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탄소이라던가 탄소 관리 측면에서의 물관리 부분을 좀 키워드로 생각을 했었고요. 여기 저희 지금 프로그램 책자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손정원 교수님은 농업이점 운영 관리에 관련된 연구들을 좀 수행을 많이 하셨고 농촌 지역에서의 홍수 관련된 연구들을 조금 하셨어서 그 측면으로 좀 모셨습니다. 그 민소론 교수님은 다카라물 네서스에 관련된 이제 학위 논문과 이제 관련된 연구를 좀 수행하고 계셔서 그 부분, 그리고 최희경 박사님께는 전반적인 이제 KI 어떤 환경 정책과 연계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키워드를 좀 고민했었고요. 그리고 허성민 교수님께도 이제 LCA나 ABS 측면에서의 그런 키워드들을 좀 중점을 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꼭 그 키워드로 토론을 부탁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발제자분들에게 의견이나 질문이나 아니면 그 외에 좀 저희가 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북한대학교 수자원학과의 김영수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성균관대학교의 김영수입니다. 그 탄소에 관련된 걸 가끔 들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굉장히 거대 담론이에요. 탄소는. 그러니까 제가 들을 때마다 이 큰 그림의 거대 담론을 우리 분야, 특히 물 관련된 수자원이나 상하수자원 이쪽에서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들어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들은 것 중에서 이제 상하수도 분야 제가 전공인 이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상하수도 분야의 현재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구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구에 대한 구조 변화, 말이 표현이 구조 변화지만 사실은 이제 지방 소도시가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 소멸돼가는 거죠. 그다음에 산업 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제 도태되거나 밀리는 쪽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아예 이제
뭐 생산을 하지 않는 그럴 경우에 이제 공업 용수가 줄어들고 하는 이런 인구 구조, 수요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게 이제 그 정수장을 우리가 정수 인프라라고 그러죠. 취수에서부터 정수 공급하는 것을 보면 이걸 이제 통폐합을 하고 최적화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복잡한 법적인 문제라든지 지자체들의 이권 문제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수익권 문제까지 해서 그랬을 때 이걸 최적화하고 통폐합을 했을 때 어디로 통폐합을 하는 게 좋으냐, 베스트냐 이걸 할 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팩터가 없어요. 뭐 결국은 뭐 경제성 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는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탄소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정수 인프라만 보면 취수에서부터 도수하고 정수하고 그다음에 송수하고 급배수하는 이 전체의 일련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물을 갖다가 깨끗하게 만드는 정수 공정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5% 이하입니다. 대부분이 뭐냐면 95% 이상이 전기에서 들어가는 게 이 이송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통폐합을 시키느냐가 결국 이송하고 관계되고 그 이송에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는 결국 탄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탄소가 제가 공부하는 상하수 분야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요것을 조금 더 키워서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 물공급 시스템, 물공급 체계가 지금까지 뭘로 중심이 되어 있냐면 물양이었어요. 이게 옛날에 산업 발전을 막 할 때 수자원공사가 원래 이름이 전에가 산업기지개발공사도 그랬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가 막 산업화가 일어날 때 나라에서 해줘야 될 게,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될 게 뭐였냐면 전기하고 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갖다가 공급해주기 위한 양 중심의 공급 체계가 지금 현재의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구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급 체계를 한번 손을 볼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 손을 볼 때 또 다시 이제 공급 체계를 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공급 체계를 한번 손을 볼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얘기죠. 몇십 조가 들어갈지 몇백 조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고 그 기간도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지만 그냥 지금까지 끌고 온 물 공급 체계를 그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AI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도 이제는 새로운 공급 체계를 준비해야 될 시대가 됐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 거냐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탄소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질 것이다. 즉 예를 들어 드리면 인천, 안산, 평택 이쪽 라인 그다음에 동해안 쪽에 보면은 저기에 속초에서부터 이번에 문제된 강릉, 동해, 중국 물도 이 이메 지역이 물 공급을 하는데 내륙에 있는 물을 끌고 간다? 이거보다는 해수방수하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성의 문제를 관련을 따져보면 그런 탄소 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듣게 되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조금 탄소가 이런 물공체계 전체를 손을 낼 때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교수님들 이제 공부하시고 이러실 때 한 번쯤은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수처리 공법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거대 당론의 탄소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현장에서는 어떤 수처리 공법을 선정하는 할 때 탄소 얘기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법 선정할 때 보면은 정수 배정표에 나와요. 그 배정표에 보면 탄소 얘기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탄소에 관심을 갖지 않고 LCC 해가지고 전기 비용 따지거나 이 정도만 돼 있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학자들이 공부할 때
사실 이 거대 담론을 담아낼 수 있는 액션 플랜 또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현장에서 이걸 갖다가 쓰게끔 만들어내게끔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수처리 공법을 선정할 때 그 배정 항목 중에 탄소 부분을 넣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연구라든지 뭐 이런 것도 공유하셔야 돼요. 이 정도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늘 제가 여기 다닌 거 드려다 말씀을 또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과 물에 대한 새로운 공동 체계를 준비할 시대가 왔고, 탄소가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라는 공간 개선 플랜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여기 프로그램에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지역환경토목학과의 송정원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지역환경토목학과 송정원입니다. 저는 농업부자원 농업생물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세 분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쭉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떠오른 키워드는 물관리와 탄소 정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트레이드오프라고 생각했습니다. 로스란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이라던가 뗀 저수지의 탄소 발자국, 그리고 자연기반 세법을 통한 하천관리까지 이제 물관리가 과거에 이제 수량, 수질, 수생태에서 이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배출 저감까지 이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강성규 박사님 발표와 관련해서 이제 물소랑 과정의 탄소 배출량 일찍이 앞으로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온도 사용 여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정성적으로 탄소 배출이 크게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또 해석하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농업부자원 농업수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은 부분 농용수량으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농용수량은 대부분 이제 저수지, 농업 저수지를 통해서 용수가 공급되고 있고, 대부분 이제 중력식 개수로 방식의 용수 공급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이제 전력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용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지하수 펌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력 사용량이 많은 부분 차지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논 같은 경우는 이제 강수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논둑에 물을 가두기 때문에 토양의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메탄 생성물이 이제 활발히 활동하면서 상당한 양의 메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도 아까 홍래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다시피 농업비전 모형 저감을 위한 과제 그리고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했던 연구가 영농 방법 개선을 통한 농업비전 모형 저감을 해보자라는 것이었고,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이제 물고 높이를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논에서의 물고 높이를 상승시킴으로써 관계배수에서 말하는 유효량, 즉 강우량 중에서 관계로 이용되는 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우리가 유출량을 줄이고 그에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저감시키는 방법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그에 따라서 실험적으로 수년간의 실험에 거쳐서 배출 부하량이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토질적인 측면에서는 이 물고 높이 상승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탄소 배출이라는 관점에서는 이게 메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감소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수생태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이제 이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 높이를 상승시키면 유효량이 증가된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양을 줄일 수 있고, 비저오염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생태계 측면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탄소 배출 측면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수량과 수질과 수생태와 이제 앞으로 탄소 배출까지 이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하는 물관리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모델링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세훈 교수님 발표와 관련해서 GRSA 툴을 활용해서 이제
저수지 탄소 발자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흥미로웠고, 특히나 이제 IPCC 티어 1 방식과 비교해서 이렇게 수치가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인 연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탄소 배출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호수에서의 그 영향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게 탄소 배출까지 이어진다는 생각까지는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우리가 위험에서의 저수지 상류 또는 댐 상류의 오염물질 고하량 관리가 혼의 수리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까지 연관된다는 점에서 그와 관련된 우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영 연구원이 발표에 관련돼서는 이제 자연기반 세법이 정말 필요한 방향이라 생각하고 홍수도 보건이라든가 수변 시스템 확충을 통해서 이제 홍수 위험을 줄임과 동시에 또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적용에 있어서는 넘어야 할 판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토지 소유권 문제라든가 보상 그리고 주민 수용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평야 보통 이제 하천 하류에는 이제 평야지대 논이 많이 존재합니다. 논 평야지대가 많이 존재하게 되고 그 특징이 거의 경사가 없고 평평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침수가 발생하면 쭉 다 침수가 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홈스터를 자연분과 탁구를 적용해서 홈스터를 발생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좀 고려해가지고 이제 주민 피해 보상이라든가 지원 제도까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제약에도 이제 자연기반 해법은 더 커져야 할 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세 발표 모두 이제 물관리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연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세 분 귀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좀 의견에 수량주제 수량태의 기계변화나 탄소 동력에 대한 어떤 키워드들과 함께 그리고 물고높이 관리했을 때 어떤 연구 경험들을 같이 좀 잘 토론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이어서 국립공주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의 윤푸른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공주대학교 윤푸른입니다. 오늘 이런 국제 물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앞서 발표해 주신 새 발표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좀 제가 했던 연구들과 좀 연관성도 생각을 해보고 또 이렇게 저 보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조금 정리해서 함께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강성규 박사님께서 해주신 발표 중에서 물 이용이나 물 환경 분야에서의 여러 관리를 위한 탄소 배출량 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 중에 일부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그리고 그 물 이용 중에서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탄소 배출량이 얼마 정도 되고 그 변화 추세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농업 생산 기반 정비 통계 연구 자료를 좀 활용을 해서 농업축공사 관할의 양배수장 전기 사용량 자료를 좀 활용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활용을 해서 공사 관할 그리고 시공 관할 양배수장 에너지 그리고 관정 그리고 관계 전을 위한 에너지를 좀 추정을 하고 그리고 이 탄소 배출 평가를 좀 해보았는데 전기 사용량 추세를 그런 전력 사용량 추세를 보게 되면 10년 정도 사이에 한 60% 이상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고 농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지만 기후변화나 그리고 수리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또 생산성,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아마 이런 전력 사용량 증가가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공사관할 양배수장의 이제 비율이 워낙 높고 그러한 거기서 발생되는 전력 사용량 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관계전이나 시설 재배를 위한 용수 사용량이 약 85% 정도 10년 사이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결과 그 데이터를 통한 이제 시사점을 좀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단위 탄소 배출량이라고 해서 1톤의 물을 농업용수 1톤을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탄소 배출량이 10년 사이에
많이 증가, 0.1에서부터 0.2 정도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 탄소 배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 탄소 배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이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급하는 데 에너지를 조금 더 관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를 공급할 때 농업용수 수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농업용수 수요량 관리가 중요한 앞으로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분의 이제 이준영 연구원과 정수영 교수님의 연구를 통해서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아까 홍은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넥서스라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후나 그리고 작물 생산을 위한 농업 분야 그리고 이에 따라서 물과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결국에는 이 탄소 배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연관성을 함께 고려를 해서 전과점 평가와 조금 연계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자연기관 해법처럼 어떤 조건과 활동에 따라서 그 변화량이 어떻게 서로 트레이드오프가 일어나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승작용, 어떤 부분에서는 트레이드오프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분석하는 연구 등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하는 연구 중에 이제 농식품부에서 농가 단위의 이제 농업 환경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보면 하천관리 분야에서의 자연기반 해법과 비슷하게 이 부분은 필지 단위에서의 자연기반 해법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는데요. 환경부하량 저감과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이제 농가 단위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는 논물 관리를 통해서 논에서 직접 아까 그 송정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논물 관리를 통해서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저감하는 그런 연구도 있고, 뿐만 아니라 논물 관리에 따라서 논물 관리라는 건 사실상 농경지에서 직접 배출을 저감하기도 하지만 물 사용량을 줄여서 간접 배출량도 줄어드는 그런 두 가지 종합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직접적으로 탄소 배출량과 연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도 있고, 환경부하 저감을 위해서 시비량을 조절하거나 바이오차나 아니면 녹비 작물을 환원하거나 초생대나 침사고를 설치하는 등의 활동들도 결국에는 환경부하 저감을 통해서 물환경, 즉 수처리를 위한 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자연기반 해법들을 종합적으로 직접적인 탄소 배출과 간접적인 탄소 배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 그리고 정량적으로 평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 또한 이제 필지 단위에서 넷제로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농업 생산성을 더해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런 직접 배출량과 그리고 물과 에너지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을 모두 고려해서 이런 제가 하고 있는 연계 분석 넥서스2를 적용을 해서 앞으로의 탄소 중립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세션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의 발제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 또한 이런 경험과 그리고 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수요 관리나 환경 부하에 대한 관리, 그리고 물과 에너지와 관련해서 정책들이 크게 지금 오늘 논의한 탄소와 관련된 키워드랑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토론을 통해서 하게 되었고요. 네, 다음은 한국환경연구원의 최미경 부연구위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KI 최미경 연구위원이라고요. 물관리 연구실에서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책이나 제도 쪽에서 지금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법률 체계에서 물에 관련된 법 체계에서 탄소라는 걸 좀 찾아보고 왔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로 탄소 중립법에서는 물관리 측면에서 우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물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 정도 되게 짤막하게 몇 줄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관리 기본법에서도 현재는 탄소라는 용어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물환경 보전법에서도 탄소라는 말이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천법에서는 최근에 하천 기본계획에서 이제 탄소 흡수원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최근에 하천 기본계획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관리 부분에서는 탄소 저감 혹은 탄소 중립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 아직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게 현재는 저희가 지금 온실가스 인벤토리 계속 얘기하셨던 그 인벤토리 안에 물관리에 관련된 분야가 들어있지 않아요. 통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온실가스 저감에서는 에너지, 폐기물, 토지용, 농축산 이런 쪽으로 들어있어서 물관리가 사실 간접적으로 이렇게 약간씩 이용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인벤토리에 없으니까 실제로 MBC나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물관리에 아주 직접적인 정책들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 관련된 탄소 내용이 발표 중간중간에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보시면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을 산정한다 뭐 이런 게 내용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1차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5년 동안 그래도 그 배출량도 산정을 하고 있고 목표량도 이제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정을 했으니 이걸 어떻게 잘 이행할까? 그래서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지표는 뭘 하면 좋을지를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변경 계획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어쨌든 진행이 되기 위해서 지금 법체들이 정비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현재 그 제3차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도 이번에 수립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2차 물환경 계획에서는 우리가 10년, 이건 10년 단위 계획인데 2차 때는 탄소에 관련된 게 거의 없다가 이제 3차 때는 이제 우리 계속 기후위기 대응이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되게 큰 한 꼭지로 기후위기 대응 물환경 관리라고 되어 있는 그 파트 안에 탄소 저감, 탄소 중립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집어넣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탄소 중립 기본계획에서 나온 어떤 재생에너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물환경 계획에도 넣고 있어요. 뭐 가축 분야 에너지와 고체연료 활성화, 그리고 뭐 하수열 이용하고, 그리고 뭐 폐수 처리 시설 자체 에너지 개선 향상한다든지 그런 류의 내용을 일단 기본계획 안에 넣어놓고 있고, 그리고 뭐 태양광이나 아니면 지금 요새 뭐 해수유통이 되면서 거기에 조력 발전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류의 재생에너지들에 관련된 내용도 지금 그 관리 내용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MBS나 지금 현재 저희가 물환경이나 물자원 측면에서 흡수원을 산정하는 사례가 정말 작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가치를 많이 측정해서 그거를 정량화해야 되는 게 굉장히 큰 숙제라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핵심적인 건 그 방법을 지금 많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습지나 뭐 MBS나 이런 거 있는 거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서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이제 산정, 모니터링하고 실제로 리포트해서 그거를 검증하는 그 일련의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정량적으로 제시를 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NDC를 우리 실천하고 있다. 이것까지 이제 좀 일련의 과정으로 가야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이제 그거 실제로 검증하는 단계까지 가서 그걸 정량화하는 것까지 가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발표에도 해주셨던 이제 무이용 측면에서의 배출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어느 정도까지 이제 달성할 수 있는지를 정량화하는 것까지 되게 가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세윤 교수님 얘기하신 지금 이제 이미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모델들을 이용해서 이 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산정해 주시면서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수질이 좋아지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데 이런 것도 계속 정량화하는 연구들이 수행이 돼서 그걸 검증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꼭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NDC도 지금 국외도 진짜 NDC 지금 엄청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 사실은 우리는 NDC 말고도 지금 있는 습지 자체에서의 배출도 지금 막 산정하고 있지만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수변 식생, 뭐 식물 이런 거 말고도 그 MBS 안에서 동남원을 확장한다, 그리고 습지를 확장한다,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행이 되고 그 안에서 실제로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흡수량 산정하고 이런 것들이 쭉 일련의 과정을 진행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3개를 연달아서 들어서 저는 사실 너무 좋았고요. 이게 결국에는 정량화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넷째로 달성하고 있다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보여지는 아주 기초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김영수 교수님께서 사실 액션 플레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그걸 좀 이어서 현재 정책이나 제도 사회에서 어떤 탄소라는 키워드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제 정량화해서 나아갈 될지에 대한 정책 측면에서 좀 토론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강원대학교 환경공학과의 허성구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허성구랍니다. 네, 제 백그라운드는 환경 시스템이어서 제가 보이는 주연수 공정을 어떻게 모델링하고 제어하고 체력화해서 공정의 효율을 올리는지에 대한 그런 해설인데요. 그 관점에서 좀 가지자분들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별로 물관리뿐만 아니라 석유 분야라든지 다양한 섹터별로의 한국립 비행을 평가해보면 다 그 섹터마다의 평가 업무들이 잘 정립이 안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물 관리 분야적으로 과연 어떻게 한국립에 대한 평가 업무를 만들어낸다면 아직 그거에 대한 가까운 방식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연구를 기록하나 아니면 실제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그거에 대한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관리 분야에서 탈국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관리 분야에서 전과적 관점에서 그리고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보유한 통합평가 업무론이 먼저 선행적으로 개발되고 바탕으로 우리가 탈국립을 이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과적은 시스템에 대해서 스코프, 직접 대출, 간접 대출, 스코프 3, 기타 대출 이런 거를 다양한 스코프에서 평가하고 뿐만 아니라 물관리가 단순히 물만 관련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에어도 관련도 있고 말씀하신 탄소도 관련도 있고 생태계, 식량도 관련되잖아요. 그런 거 고려해서 과연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행해서 어떠한 선생님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유했을 때 이것이 과연 다른 섹터에서도 어찌되는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지 실질적인 탄소중립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맨 처음 발제해주신 강성규 연구위원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물관리 분야에서 제일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면은 아무래도 핫폐수인데 제가 핫폐수 쪽 연구를 좀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핫폐수 관련해준 예시들로 설명을 드리자면 핫폐수 분야에서 제일 많이 배출된 탄소는 스코프 메탄이나 N2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고요. 그 다음에 수를 통해서 운전, 에너지 주로 PE 통한 60%가 배출된 걸 통해서 전력 통한 탄소 배출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핫폐수 분야에서는 하수 광고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을 엄청나고 넓은 공의 한계들이 있고 그리고 하수 광고에서는 대부분 형성 환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메탄이나 토화 공기가 많이 배출돼요. 그런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어려서 지금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우리가 정관적인 관점에서 그런 하수광고에 배출되는 우리가 원인하고 형식 필요에 대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정관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지만 우리가 대상하는 물관리 분야에서의 탄소 중립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추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스코프 1에서의 배출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운전적인 프로를 끌어올려서 스코프 2에 배출되는 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AI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핫폐수 처리 공간을 위한 운전 수석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실제 중견 환경 관련된 회사상 스코프에서 실제 집중해봤을 때 15%까지 스코프 2에서의 에너지 소모량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대로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면 각각의 장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점진적으로 뭔가 소요도에 탄소 배출이 줄 수 있겠지만 또 한번 생각하면 배출의 양만큼 어디론가는 또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건 아마 스코프들이나 다른 쪽에 에미션 시프트에서 생각할 건데 그런 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정과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스코프 4까지 같이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스코프 4는 우리가 어보이드 피할 수 있는 획기적인 피가 가능한 배출업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물관리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패스웨이는 에너지 리커버리, 에너지 리커버리를 통한 스코프2에서의 탄소 배출이라서 그리고 카본 옵셋을 만들어서 스코프 1에서의 시점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카본 옵셋에 대한 기술은 많이 개발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카본 배출인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거다. 아무래도 마지막 제작에 말씀해주신 MBS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MBS 통해서 자연적인 흡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관리 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2차 중앙관리, 흡수 분리 미양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MBS는 물론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MBS는 우수한 개념이어서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많이 활용되었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설립부터나 이런 것 통해서 많은 혁명적인 미디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다 MBS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은 이득을 보고 그리고 MBS는 자체로서 멀티 펑셔널을 지어서 다양한 베네핏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가 또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연구에서 서다를 하면서 MBS 실증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이유가 아무래도 최근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지역마다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익스트림한 이벤트가 있거든요. 지중해에서는 힐웨이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걸 통해서 물관리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뭄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해법을 MBS 통해서 항상 이게 실증화된 트렌드를 많이 보고 이제 그걸 평가하는 연구되는데 제가 느낀 거로는 MBS를 비판해서 MBS의 어떤 기준을 보고 거기에 명확한 설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없이는 MBS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일품적인 예로 영국의 런던에 엄청난 도시지만 거기에 육지비율이 10%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집마다 공원도 있고 정원도 있고 엄청나게 녹화되어 있지만 한국으로는 열소력과 매춘된 맨 처음으로 시작된 연구 지역이 런던입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MBS를 적용하고 싶을 때 MBS가 어떠한 베네핏을 갖고 올 건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목적을 설정해 두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이 없는 거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 프레임워크, 아까 말씀해 주신 넥서스부터 워터, 에너지, 카본, 에코시스템, 이런 걸 다 연구시켜서 MBS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올 것인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설계를 바탕으로 적용해야지만 그것을 장악하고 또 하나 붙여서 우리 MBS 하나만 갖고 하나의 효과만 가져올 것이다. 그것보다도 다양한 MBS를 조합해서 MBS 기술을 하나의 MBS 프로세스를 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공학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업무에 기반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MBS를 활용하는 제일 좋은 접근 방법을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시 어떤 평가 체계와 MBS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예를 들어 좀 토론을 해주셨고요. 저희 이제 남은 시간은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 혹시 발제자분들에게 질문이나 좀 추가 의견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세훈 교수님께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메탄 발생, 그린하우스 가스 발생을 IPCC 모델을 쓰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과소평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IPCC에서 나온 외국의 사례들하고 우리나라 저수지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저수지가 그 외국의 저수지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폭이 더 많이 내리기 때문에 폭우 때 낙엽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래서 낙엽이 많이 들어오는데
DOC는 잘 조사를 하지만 낙엽 사실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낙엽 인풋은 거의 조사가 안 되고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양이 크질 않아요. 근데 제가 조사한 거라면은 낙엽은 매년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큰 대통령이 나올 때 이제 대량으로 들어가는데 DOC하고 맞먹는 정도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낙엽이 또 나쁘게 들어가서 이렇게 겹겹이 쌓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어네어로빅해져요. 낙엽 한두 장 아래만 돼도 어네어로빅해집니다. 그래서 DOC나 파인 POC가 쌓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디멘트를 어네어로빅하게 하고 메탄이 거기에 트래핑됩니다. 그 아래 버블 상태나 뭐 트래핑돼 있다가 수위가 낮아져서 압력이 낮아지면 버블로 바로 대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디퓨전으로 나오면 물속에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메탄이 다 산화가 돼버리는데 이게 메탄이 산화되기 전에 바로 수면으로 버블로 이글루션으로 나와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훨씬 더 크지 않겠냐. 그래서 그 IPCC 모델이 과소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의견을 여쭤보려고 하고요. 또 마지막에 그 NBS 기반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이 습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CO2를 흡수하고 이걸 그 습지 세디멘트는 어네어로빅하기 때문에 거기서 메탄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CO2를 계속 흡수하고 메탄을 계속 생성해내는 그 CO2를 메탄으로 변환하는 변환기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으로 어떤 저감을 한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좀 듣기에는 이게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메탄을 발생량을 좀 줄인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조금 과대평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김범철 교수님, 예, 질문 감사합니다. 앞에서 제가 발표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델은 미국, 캐나다 또는 중국 이런 데서 이제 저수지 실험을 통해서 만든 통계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다 반영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농촌 기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강원시도로는 유기물이 상당히 많고 대부분 제때 유입구에서 낙엽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빙어 축제하는데 얼음이 열어 있는데 여기서 뚫으면 아마 메탄이 많이 나오면서 불 붙이면 아마 불이 붙을 겁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모델이 국내의 어떤 실험 결과를 통해서 만든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반영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과소평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그 습지라는 것이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제 어떤 나라는 이제 흡수 개수로서도 개발되어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이제 배출 개수로서도 개발되어 있어서 이제 탄소 흡수원이냐 배출원이냐 했을 때 아직은 이제 다양하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이제 흡수 개수 개발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진행 중인 연구에서는 사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습지의 이제 탄소 흡수원으로서 이제 인정받기 위해 이제 흡수 개수를 좀 개발하는데 이제 기초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기반적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실측 자료를 조금 축적하는데 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습지 자체가 갖고 있는 기장 자체가 이산화탄소는 흡수하고 이제 메탄으로 생성을 해서 이제 다시 배출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저감할 때 기여가 없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연구를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그 첫 번째 세션에 이렇게 참여해주시고 발제 들어주시고 토론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